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뒤에 보이는 배경 화면 준비했는데요. 이게 백두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우시죠? 이게 근 10년 가까이 전에로 기억되는데 2012년 백두산 모습인데요. 아마 지금도 그대로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뽀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토지를 중개하면서 틀린 것입니다. 자, 16회 시험인데 16회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1번이 답인데 토지의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 나누기 0.3025가 하면 평이 된다. 25를 하면 평이 된다. 이게 틀렸는데요. 이 평이라는 것은 척관법이고요. 지금 제곱미터, 미터법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라는 것은 출제하면 안 되겠죠. 평을 쓰지 말라고 지금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 옛날에는 이렇게 환산하는 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최근 10년간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하거나 아니면 제곱미터 나누기 3.3058을 하면 평이 되겠죠. 시험에는 요즘 들어서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1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우선합니다. 물론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면적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고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면적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 이름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이 농지법 중에서는 4번이 빅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주말 체험용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합산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인 세대원이라면 합산해서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농지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 소유 상한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금도 예외적으로 소유 상한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농지법 중에서는 가장 중개실무에 많이 나온 게 주말 체험용 농입니다. 세대원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구 읍면장 확인을 그냥 눈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주택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가인 경우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농지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이고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임대차를 했는데 농지 주인이 1년 만에 바뀌어도 세입자는 최단기 존속기간 만약 3년 계약했으면 3년 동안은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고 3년 지나면 새로운 주인한테 보전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이 공법에서도 두 문제 출제됐죠. 그래서 반드시 농지법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인데요. 토지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하거나 제곱미터 나누기 3.3058을 하면은 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부는 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전부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중개업소에 평이라는 말은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뭐 30평짜리 아파트를 원한다, 25평 원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환산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이런 유형이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출제될 수 있는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자, 6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했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6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통보를 해야 되죠. 7일 전까지 우리 내드린 암기 프린터 39번에 보면은 숫자 7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자주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7일 전까지 이 말이 틀렸네요.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7일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가 X입니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7일이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월 전까지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내드린 프린터 38번에 보면 2개월을 정리해놨죠.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되고요. 고용인,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결격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통지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계약갱신 요구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됐죠. 옛날에 1개월 전이었는데
2020년 12월 10일부로 이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도 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아직도. 주택은 2개월 전까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연수교육은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우리 암기 프린터 40번에 보면 숫자 11을 정리해 드렸죠.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0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이가 대를 부과하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형법 제38조에 불구하고 이 법 48조 및 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경합범,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동시에 지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에다가 2분의 1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다른 법 위반인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옛날에 7일이었는데 2개월로 개정됐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죠. 그래서 숫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20번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물권인데요. 민법에서 물권은 물권법률주의죠. 법정주의입니다. 민법 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외려 민법보다 공인중개사법에 더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나무 땅에다 묘를 설치해도 그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것은 3가지가 있죠. 나무 땅에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주인 동의받지 않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취득을 하게 되고 3번째는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이장하지 않는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려면은 외형상 분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가묘, 예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평장, 암장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관습법상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봉분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혜까지 미칩니다.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에 합장을 하여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은 허용된다 했는데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방이 사망을 해서 20년이 지나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 사망을 한 배우자를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이 따라서 정답이고요.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고 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영구무한히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는 특수공작물인데요. 그러면 5년 동안만 존속하는 게 원칙인데 민법을 따른다면 민법의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봉제사하고 관리한다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1방이 먼저 사망을 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사망한 다른 1방을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이라는 것은 봉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쌍분은 봉분이 2개 있는 거죠. 전부 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인정이 되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사망한 분들은 30년간만 매장할 수 있고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해서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2개 비교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